11번 판례 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법령 개폐와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에 관한 판례입니다. 출제 가능성은 9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을 숄트라 캡션 간단히 도식화해보면 갑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행위시법에 의하면은 기초수급 자격이 없었대요. 그럼에도 지자체에 자격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가지고 생계급여 등을 받았다고 해서 첫 번째로 기초생활법 위반죄, 두 번째로 사기죄로 기소가 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기소가 된 이후에 재판을 받는데 갑의 자격 유무를 결정하던 기초생활법과 결합된 수임법률 고시가 변경이 됩니다. 고시가 갑의 자격 유무를 결정을 했었는데 재판시법인 개정된 고시에 따르니 갑은 자격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재판시법 고시에 따르면은 갑은 결국 자격이 있는 상태에서 지자체에 신청을 해서 생계급여 등을 받은 경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된 이 고시는 이제 구체적으로 대상자 재산에 편입되는 보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기준이었는데 행위시 고시에 의하면은 갑이 보유한 자동차가 재산에 편입되는 것이었대요. 행위시 고시에 따르면 재산에 편입되니까 갑은 안간한 상태죠. 그래서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됐던 겁니다. 그런데 재판시법 변경된 고시에 따르니까 이 자동차가 갑의 재산에 편입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난한 상태로 바뀐 거죠. 그래서 자격이 있게 된 겁니다. 행시법에 따르면은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었는데 재판시법에 따르니까 안 나쁜 놈으로 변경이 된 경우입니다. 이럴 때 경과 규정이 따로 없다면 우리들은 법령 경과 규정이 따로 없다면 우리들은 법령 변경이 반성적 동기인지 여부 묻지 않고 갑에게 형법 1조 2항 적용해서 면소 판결 선고해야 한다고 배웠죠. 결국 갑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변경된 고시와 일체를 이루는 기초생활법 위반죄에 대하여 그 법률이 폐지된 경우에요. 폐지되면 무슨 판결? 면소 판결 선고해야 되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 사기죄였습니다. 사기죄는 폐지 안 됐잖아요. 사기죄는 폐지 안 됐는데 이 판례에서는 사기죄나 고시가 결합된 기초생활법 이 위반죄는 취지가 똑같다. 거짓말해서 재물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겠다라는 그 취지가 동일하죠. 유식하게 그걸 직접 관련이 되는 형사법적 관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처벌 취지가 똑같다. 그래서 사기죄 자체는 변경이 없지만은 이 고시가 변경이 돼서 결국은 폐지로 평가받는 이상 사기죄도 이 사건에서만큼은 폐지된 것으로 간주해서 면소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판례의 주된 의미입니다. 이어서 판결 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판결 요지 앞부분은 우리가 100만 5번 정도 본 그런 법조문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범죄 법률 변경이 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폐지 되거나 형이 그보다 가벼워진 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신법에 따라야 한다라고 떡하니 1조 2항에 규정이 돼 있었죠. 그리고 폐지되었을 때는 면소 판결 선고한다라고 이미 형소법에서 다 배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데 판례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형법, 형소법 조문을 언급하면은 법조문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서 반드시 해당 법조문은 체크를 하고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형법 1조 2항 형소법 326조 4호 규정은 경과 규정이 있으면 그 경과 규정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고 경과 규정이 없으면은 그냥 1조 2항 326조 4호 적용하는 것이지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과 규정은 형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오야라고 하죠. 우리 부칙이라고 표현한다라고 들었습니다. 부칙 경과 규정은 형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제1순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1조 2항하고 형소법 326조 4호는 이런 경과 규정이 없을 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대로의 의미 우리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비교적 최근에 변경된 판례에 따라서 예전 과거에 once upon a time 때 배웠던 개고기 벌스 계엄령 사건 스토리는 이미 역사 속으로 소멸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반성적 동기, 비반성적 동기에 따라서 형법 1조 2항 적용 여부가 달라졌었는데 이제는 의미가 없죠. 이제는 경과 규정 없으면은 원칙적으로 1조 2항을 그대로 다 적용한다 라고 이렇게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자, 따라서 범죄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뿐만이겠습니까? 부득이하게 위임을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게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 수임법률이라고 하죠. 수임법률 변경에 따라 당연히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도 똑같은 내용 그대로지 왜? 이 자체하고 결합되어서 한몸 일체로서 형벌법규로 기능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전법령이 범죄를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 이제 이거 안 따지죠. 부당.
반성적 동기를 이렇게 표현했었죠. 부당했다거나 과형이 과정했다는 반성적 나왔네요.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이제는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옛날에는 따졌었는데 이제는 그 따졌던 개고기 벌스 계엄령 스토리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안 따져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아까 위에서 말했던 경과 규정이 없으면은 이렇게 형법 1조 2항, 형소법 326조 제4호 적용해서 변소 판결 선고하라 라는 것이었죠. 자, 형벌법규가 뭐 쓸데없는 표현이고 법규 명령이 아니니까 쓸데없는 겁니다. 우리는 해당 판례에서 문제된 고시만 주의 깊게 보면 되겠죠. 고시 등 행정규칙, 행정명령, 조례 이것도 필요 없고요. 고시 등의 구성요건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 그러니까 이 고시가 수임법률이 된 경우 이 말이죠. 또 똑같은 말 하려고 그런다. 수임법률하고 위임법률은 한번 밀치라니까. 똑같아요. 이러한 고시 등 규정이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나면 위헌 무효가 되고요. 벗어나지 않으면 해당 형벌법규와 한몸일체를 이루어서 형법 기능을 한다고 했습니다. 벗어나지 않는 한 형벌법규와 한몸일체를 나타내는 문구입니다. 결합,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또 똑같은 이야기야. 그 변경, 고시 변경이죠. 고시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또 똑같은 이야기야. 마찬가지로 1조 2항 326조 4호 적용된다. 면소 판결 선고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당 형벌법규 자체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 이 변경된 경우 해당 사건을 대입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겁니다. 지금 이 해당 사건에서는 고시가 변경되었었죠. 다른 법령은 바로 그 고시를 말합니다. 고시가 변경된 경우 이 해당 형벌법규는 뭘까요? 사기죄죠. 사기죄 자체는 변함이 없었죠. 그 고시가 변경돼서 결국은 폐지가 되었다로 평가된 경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 사기죄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이겁니다. 형법 1조 2항 형소법 326조 4호를 적용하려면 아까 도의식 때 설명드린 그 내용 나옵니다. 해당 형벌법규는 사기죄고요. 계속 대입하면은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사기죄에 따른 범죄 성립 처벌과 이 표현 직접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 변경이어야 된대. 근데 도의식 때 설명드렸지만은 그렇다고 했죠. 그 고시나 사기죄는 거짓말해서 재물 취득하면은 처벌하는 그런 처벌 취지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표현 쓰는 겁니다. 직접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 변경입니다. 고시 변경입니다. 따라서 사기죄도 폐지된 것으로 간주해서 갑에게 면소 판결 선고해라. 이제 그 뜻일 겁니다. 한번 보죠. 변경에 해당하야므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이 없다면은 사기죄는 엄연히 폐지 안 됐으니까 사기죄를 그대로 적용한다. 관련이 있는 법령 변경일 때는 당연히 금방 말했듯이 고시가 폐지된 것처럼 사기죄도 폐지된 것으로 간주해서 면소 판결 선고해라 이거지. 관련이 없으면은 그대로 뭐 사기죄 적용해서 처벌하겠죠. 관련이 없는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형벌법규 가발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뭐 어떤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 갈겨 적은 것 같아요. 그냥 관련이 없느니 키워드입니다. 관련이 없으면은 사기죄는 그대로 적용한다. 그 소리입니다. 형법 1조 2항, 형소법 326조 4호가 적용되지 않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관련이 없다면 전제로 두고 이렇게 서술한 겁니다. 해당 형벌법규 계속 나오는데 사기죄 우리는 계속 대입할 거야. 사기죄, 다른 범죄 성립 요건 구조 뭐 이런 거,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건지 판단하라 이 소리입니다. 법령 변경이 해당 형벌법규 사기죄에 따른 범죄 성립 처벌과 직접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 이제 그 이야기고, 이렇게 직접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때 뭐가 이 법령 변경이 뭔데? 고시 변경이죠 뭐. 그 고시 변경이 사기죄에 직접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죠. 이 사안에서는 해석할 수 있을 때 형법 1조 2항, 형소법 326조 4호 적용. 그래서 면소 판결 선고하라 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사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는 각각 을이 피고인이었네요. 별 의미는 없고 차량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차량 가액이 소득, 재산, 인정액으로 산입되는 자동차를 상용했음에도 그 차량 사용 현황을 솔직하게 지자체에 고지하지 않는 채 그대로 이거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사기 및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동차 구체적 범위를 이 고시가 규정하고 있었댔지. 근데 행위 당시 이 고시 규정에 따르면 뭐 CC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것까지는 살펴볼 필요가 없고요. 행위 당시 고시 기준으로는 갑이 보유하던 자동차가 재산으로 편입이 되었었는데 위반 행위 이후, 즉 행위 시 이후 고시가 개정되어서 갑이 보유하던 자동차가 갑의 재산으로 편입되지 않게 된 경우였죠.
나왔죠. 이때 자, 이 고시가 중요하다고 했죠. 고시 제3조는 모법이자 형벌복귀인 요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결합 한몸일체라고 했습니다. 수임법률과 위임법률은 한몸일체다. 그걸 계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합하여 형사처벌 근거가 되므로 이 고시 개정은 형벌복귀로부터 수권 위임을 받은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누가 모릅니까? 그래서 폐지된 거 들어봐서 면소 판결을 선고하죠. 근데 위고시 제3조는 형사법적 관점과 직접 관련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사기죄는 폐지되진 않았죠. 하지만 이 사건의 갑에게 적용된 이 사기죄는 이 고시하고 이제 처벌하는 취지가 같다. 직접 관련 있는 형사법적 관점 변화가 있는 경우다. 그래서 사기죄도 폐지된 것으로 봐주자.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보시죠. 사기죄 형벌복귀와 형식상으로는 다르죠. 다른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표현 나올 줄 알았죠. 불가분적, 결합. 예. 그 다음에 처벌 취지가 같다 이겁니다. 보호 목적 등을 같이 하죠. 보충규범, 공소사실종 사기 부분과 관련한 위고시 개정은 사기죄 성립 처벌과 자 키워드 나왔습니다. 직접 관련 형사법적 관점 예, 이런 말 나왔습니다.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점 아까 봤던 그 문구입니다. 시시 이거는 막 그냥 무시하고 따라서 자 이미 우리 도의식에서 봤습니다. 행위시법인 종전고시에 따르면은 소득이 적용되나 이거는 이제 재산에 편입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 가난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안 가난하니까 자격이 없는 거지 뭐. 가난해야지 자격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재판시법인 개정고시에 따르면 일반 재산을 지급돼요. 뭐 일반 재산 이런 건 알 필요 없고요. 이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개정 적용할 경우에는 이제 피고인도 수급자급 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여전히 가난한 자 취급해서 자격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전부터 이제 이 사람들은 기초 수급 자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자동차 하나를 딱 보유하는 바람에 이런 이제 사단이 벌어진 거죠. 자격이 있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공소사실은 수급 자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 현황을 신고하지 않았음을 전제하므로 당연히 고시 개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범죄를 구사하지 않게 간단하게 폐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론은 폐지 면소 선고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원심은 제대로 안 했다라고 하면서 막 그 잘못을 지적한 그런 판례였습니다. 자, 예상 문제 만들어 보았는데 이 정도로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일치하는 것은 자, 이 박스에 있는 사례 내용은 방금 우리가 봤던 그 내용입니다. 바로 지문으로 가보시죠. 1번 형벌복귀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9조 1호는 이런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고시 제3조는 모법이자 형벌복귀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1호와 한몸일체라고 했죠. 결합하여 형사처벌 근거가 되는 바 옳은 소리입니다. 이 사건 고시 개정은 형벌복귀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했죠.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바로 다이렉트로 폐지로 평가해서 면소 판결 선고했다고 했습니다. 2번 고시 제3조는 사기죄 다른 법령이죠. 형벌복귀와 형식상으로는 다른 법령이나 실질적으로는 동일하다 볼 수 있죠. 그 취지가 실질적으로 불가분적 결합되어 보목적 등을 같이 하는 보충규범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아까 봤던 그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개정은 사기죄의 성립처벌과 자 유명한 말 나왔습니다. 직접 관련 형사법적 관점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기죄도 폐지된 것으로 간주해서 면소 판결 선고해줘라. 이 소리죠.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3번 범죄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복귀 자체뿐만 아니라 수임법률 즉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동전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 그 다음 반성적 고려, 이제는 안 따진다고 했죠. 이거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옳은 소리네요. 원칙적으로 형법 1조 2항 형소법 326조 4호 적용된다 라고 했습니다.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4번 이 사건 고시 개정은 형법 1조 2항 형소법 326조 4호에서 말하는 법령 변경에 해당하고 맞는데 이로써 갑의 행위는 사기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죄라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맞잖아요. 그러면 무슨 판결? 면소해야 되지. 이런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니까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자, 12번 판례 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공유물에 관한 굴행사 방해죄 판례인데요. 출제 가능성은 9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인데 이 사건을 간단하게 도의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을 갑을 병으로 아닌 피고인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례에서 다른 등장인물들을 갑을 등으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헷갈릴 것 같아서 피고인을 피고인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어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 정도 공유한 상태로 소유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99%는 다른 사람 소유란 말이죠. 자, 다른 사람 별로 안 중요하니까 작게 그냥 A라고 표시하겠습니다. A가 99%, 피고인 1% 공유를 하는 그런 자동차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주로 타고 다녔다고 하네요. 그래서 피고인이 타고 다니다가 돈이 필요해서 B라는 사람으로부터, 사실은 이제 회사라고 하는데 그냥 B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자, B라는 사람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 또 돈이 필요해서 이번에는 C라는 사람으로부터 또 돈을 빌리고 담보조로 아예 C라는 사람에게는 이 자동차 자체를 인도해서 넘겨버려요. 그러면 요 B 입장에서는 자신의 저당권 행사가 어렵게 되는 거죠. B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자동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되니까 은닉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는 이 피고인 이놈의 자식을 너 왜 저당권자 요 B의 권리 행사를 이런 식으로 은닉함으로 해서 방해했냐라고 평가하면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권리행사 방해죄는 다른 재산범죄하고는 다른 아주 유명한 독특한 객구가 하나 있죠. 바로 자기의라는 객구입니다. 즉 자기 소유라는 말이죠. 다른 범죄들은 다 타인 소유가 기본 객구인데 권리행사 방해죄만큼은 희한하게도 자기의, 자기 소유가 기본 객구로 떡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는데, 자, 피고인이 주장하기로는 재산 범죄에서 공유는 지분 비율에 상관없이 여태껏 타인 소유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권리행사 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법원에서 입닥쳐라 한 거죠. 이때까지 재산 범죄 보면은 공유, 합유, 종유 이런 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행위자 입장에서 전부 타인 소유 취급해 왔습니다. 근데 이 판례에서는 공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요 1%짜리 요 지분에 대해서 자소, 자기 소유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봐왔던 재산범죄 입장과 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관님들 머릿속에는 될 놈 될이 있었죠. 처벌될 놈들은 처벌된다라는 이런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공유, 합유, 총유를 타인 소유로 취급했던 것은 그 해당 범죄의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구성했던 겁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될 놈 될입니다. 이 권리행사 방해 행위한 놈이 누굽니까? 피고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놈을 처벌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건, 즉 권리행사 방해죄 사건에서는 이 1%짜리 공유 지분을 자소라고 평가를 해야지 처벌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논리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과거의 판례 입장을 변경한 것은 아님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판례의 교훈은 될 놈 될입니다. 처벌될 놈은 처벌된다 라는 것이 이 판례의 교훈입니다. 이어서 판결 요지 보겠습니다.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이게 독특한 객구라고 했죠. 자소, 즉 자기 소유를 의미합니다. 자소 물건이란 범인이 그렇죠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하고 자기의 자소 물건인지 여부는 당연히 우리 형법에 소유권을 해석하는 법 조문이 있던가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소유권, 그런 권리 개념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해야 되죠. 당연한 법리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지문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당사자 사이의 자동차 소유권을 등록명의 아닌 자 보유하기로 내부적으로 약정한 경우죠. 그렇다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렇게 약정을 했으니까 삭제착취 원칙에 따라서 등록명의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죠. 하지만 제3자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아니 내부적으로 이런 약정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서 외부적으로 등록 여부로서 소유자가 누군지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 그렇죠 명의자가 자동차 소유자이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복사 붙여넣기 그 정도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사안에서 이 자동차는 공유자로 각각
등록이 돼 있다 보니까 1%는 피고인 소유, 99%는 A 소유,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는 바라보는 겁니다. 3번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공유물은 이제는 색다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지분 비율 범위에서는 이 사안에서 피고인 1% 공유 지분이 있었죠. 이 1%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는 자소, 그러니까 피고인 자소 지급한다 이 뜻입니다. 자기 물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구구절절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결국 이분들 즉 대법관님들 마인드에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될 놈 되리다. 근데 뭐 민법 들이대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굳이 뭐 민법적인 법리까지 이해하려고 애쓰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 키워드 몇 개 정도만 체크하시죠. 가 물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이 소유로 된 때는 공유한다.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민법 공유에 관한 설명이 서술됐는데 우리가 지금 민법 공부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피고인 보유하는 공유 1% 지분은 적어도 권리행사 방해죄에 있어서는 자소 취급한다. 요것만 딱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은 이런 내용들 전혀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알 겁니다. 이 뭐 민법적인 내용 알아서 뭐예요 이거. 뭐 공유지분권은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로서 쓸데없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공유자 소유과 동시에 요겁니다. 요거 자기의 소유에도 속한다. 그래서 피고인 1%요 지분 자소야 단 권리행사 방해죄에 있어서 이 말입니다. 낙원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헷갈릴 것 아닙니까? 뭐 이때까지 다른 재산 범죄에서 공유, 합유, 총유 이거 지분 비율 상관없이 다 타인 소유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헷갈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재본 판례는 절도죄, 횡령죄, 재물언익죄에서는 공유물이 해당 범죄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고 봤죠. 당연합니다. 그럼 이 판례 입장이 변경됐느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범죄에 있어서는 왜 공유물을 타소 취급했을까? 이 절도, 횡령, 재물언익, 손괴죠. 재물언익 행위를 한 자를 델롬대 처벌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범죄는 권리행사 방해죄 아닙니까? 권리행사 방해죄는 자소가 돼야지 처벌시킬 수 있으니까 입장이 약간 바뀐 듯 하지만은 결국은 델롬될 마인드가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공유 저주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가 점유, 그럼 타점이잖아요. 타점하고 있는 공유물을 임의로 탈취, 무슨 죄? 전체를 타소로 보고 타점하고 있는 것을 탈취했다. 당연히 절도죄가 되겠죠. 이런 행위를 했으니까 될 놈들 처벌시키기 위해서 타인 소유 이렇게 취급했던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자기가 보관 중, 자점, 횡령죄 객구죠. 자점인 공유물 이거 전체적으로 타소 취급해야지 횡령한 놈 될 놈들 처벌시킬 수 있죠. 임의로 처분하거나 요거는 횡령이 되지. 그 다음 공유물. 자, 손괴죄 객체는 타소 재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손괴, 은닉 이런 행위 자들을 처벌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공유물을 타소 취급해야 했던 겁니다. 공유물을 은닉하는 행위는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석해야죠. 다른 공유자 공유지분권을 침해함으로 절도죄나 횡령죄, 재물언익죄, 보호비에 포함되는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참 어렵게도 서술했습니다. 행위자 처벌하겠다라는 의미죠.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절취, 횡령, 은닉과 다르지 않다.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너무너무 어렵게 서술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될, 놈, 될. 그 나쁜 행위자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벌될 놈은 처벌된다 라는 마인드입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는 이러한 이유에서 공유물에 대한 절도, 횡령죄, 재물언익죄, 손괴죄 성립을 인정한 것이지 공유물이 공유자인 범인의 소유로 평가될 여지가 없어. 자, 요 문구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때나 무조건 공유물이면 타인의 재물로 취급해야 한다? 그거 보는 것은 아니지. 그죠? 지금 이 본 사건처럼 권리행사 방해죄가 문제되고 그 권리행사 방해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유물이지만은 자소로 취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의미입니다. 이거는. 권리행사 방해죄는 소유권, 제한물권, 채권이라는 것은 이 권리의 종류입니다. 자, 소유권의 제한물권, 요게 본 사건에서 문제된 이제 저당권이었고요. 이나 채권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교과서적인 표현이죠. 복사 붙여넣기로 나올 것 같습니다. 타인의 점유 권리 목적이 된 자기, 이게 핵심 키워드죠. 자소, 물건을 취, 은, 손,게 하여 타인의, 본 사건에서는 이제 비의 그 권리, 저당권이죠. 저당권,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유자가 자소, 물건을 취원, 손괴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물건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물건, 이나 채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과서적 표현이죠. 공유물을
목적으로 한 제한 물건이나 채권을 권리행사 방해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 말은 피고인 너 처벌하겠다 이 소리지. 공유자가 그 1%짜리 소유권을 가진 그 피고인을 말하죠. 공유물을 치연 손괴하여 공유물을 목적으로 한 제한 물건이나 채권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는 당연히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겠지. 이러한 제한 물건이나 채권이,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이 사안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죠. 예외 문구입니다. 이거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제 이 사안하고는 상관없죠. 만약에 if입니다. if. 그 저당권이 1% 자기 소유 지분이 아니라 A, 즉 다른 사람 소유하는 99% 지분에만 설정돼 있었다. 그런 경우에 그 자동차 전체를 인도를 했다면 그때는 그 저당권은 1%하고는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1%짜리를 인도를 했다 해도 1%에는 어떠한 저당권도 설정이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가 아니겠죠. 그런 경우, 그런 특별한 사정 없는 이상은 범인인 공유자는 소유자로서 자기의 물건에 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해야지, 당연히. 그래서 권리 행사 방해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안은 당연히 저당권 설정하는데 이렇게 99%짜리에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죠. 전체 자동차 전체 100%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겠죠. 그래서 1%짜리 피고인 자기 소유 지분에도 저당권이 본 사건에서는 설정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죠. 자, 구체적 사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과 이제 여기는 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A라고 설정했습니다. 자, 이 공동명의 피고인 1%, A 99%로 등록된 자동차의 공유자로서 아까 했던 그 내용 그대로죠. 실제 운행자인 피고인이 피해자 을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 자금 중 일부를 갑 명의로, 명의도 또 자기 게 아니야. 갑 명의로 대출받으면서 을 회사 앞으로, 제가 아까 설명드리기로는 이제 B였죠. 자동차의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100%의 저당권을 설정해 둔 거죠. 그 후 또 병으로부터 이제 C입니다. C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병에게 자동차를 역시 담보로 제공하여 이번엔 아예 인도를 해버리네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찾을 길이 어렵게 되죠. 그래서 은닉으로 평가받게 됐던 겁니다. 인도함으로써 을회사 B 그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 결론 다 알고 있는데 키워드 몇 개만 체크하죠. 피고인과 갑이 자동차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약정했는지와 내부적인 약정은 관계없죠. 관계없이 제3자인 을회사, 아까 언급했던 B죠. B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록 명의자인, 그렇죠, 피고인과 갑 A 자동차의 공유자로 봅니다. 아니, 등록 명의자가 떡하이 공유자로 표시가 됐으면 공유자로 봐야지 뭐. 근데 뭐야, 원심 판단은 정당하네. 원심도 공유로 봤대요. 근데 아마 원심은 여태껏 다른 재산범죄에서 언급했던 그 내용대로 이 공유물을 권리행사 방해죄에 있어서 타인 소유로 취급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쫑꼬를 당한 겁니다. 피고인과 갑의 공유물인 자동차는 피고인의 지분 비율 1%죠. 범위에서는 권리행사 방해죄이니까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정한 자기의 자속 물건에 해당하고 을회사, 아까 말했던 이제 B죠. B의 근저당권은 자동차 중 피고인 지분, 그렇죠, 1% 지분 위에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그 목적을 하므로 피고인이 병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인도한 것은 자기 물건을 은닉해서 당연히 을회사의 저당권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 을회사 방해죄가 성립한다 라는 뜻이죠. 근데 이 무식한 이 원심 보세요. 원심은 아까처럼 그 공유물이라고 그냥 아주 그냥 성급하게 타소 취급해서, 당연히 타소 취급하면은 권리행사 방해죄 무죄가 되죠.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모양입니다. 결론은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입니다. 이 판례에 대해서는 이미 2026년도 국가지 국업 문제에서 기출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공유자 갑, 이 공유물을 치은 손괴하여 공유물을 목적으로 한 제한 물건이나 채권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이죠. 이러한 제한 물건이나 채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아까 지적했던 그 문구죠. 갑이 소유자로서 자기의 물건에 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권리 행사 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이죠. 1% 딱 적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여러 사람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한 개의 행위. 자, 이거는 이제 다른 판례인데 지금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자기의 이거는 문제되지 않았네요. 자기의 물건이라고 딱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럼 자기 물건을 한 개 행위, 일타죠, 일타. 일타, 언닉함으로써 그 여러 사람, 이제 권리자가 여러 사람이네요. 여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면 권리자별로 각각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고, 당연하죠. 각 죄는 서로 한 개 행위, 일타라고 돼 있는데 무슨 실경이야, 상경이지. 그래서 틀린 질문이고, 자, 이 판례 역시 마찬가지 자기의라고 제시되어 있으니까 본 사건에서 문제된 그런 문제는 안 생기겠습니다. 자기의 물건을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점유자의 의사나 그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의사, 하자 있는 이라도 의사, 이게 키워드입니다. 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되었다면, 자, 권리행사 방해죄 행위태양 중에 아까 치은손 있었죠. 치은손 있었습니다. 이 중에 치라는 말은 타인 점유하에 있는 것을 강제로 자기의 점유로 가지고 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의사, 하자 있다 하더라도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인정됐기 때문에 강제가 됩니까? 안 되죠. 강제로 가져온다 할 때 그 강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죠. 무슨 사건입니까? 그 유명한 맥콜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스토리는 아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3번은 틀린 질문이고, 법인의 대표기관이면은 대표기관이니까 법인 소유 물건에 대해서는 대표기관 자기 소유 취급하죠. 근데 이 아닌 지배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직무권한 범위 내 직무에 관하여 법인의 물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물건을 취급한 경우에는 자기의 물건을 취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대표기관이면은 아주 쉽게 법인의 물건은 자기의 물건 취급한다고 했는데, 지배인이니까 이제 아리까리한데, 우리 다 알고 있듯이 지배인도 포괄적으로 그 법인의 직무상 권한을 대기하는 자라고 했죠. 그래서 지배인도 대표기관처럼 법인의 물건에 대해서는 자소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을 취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상법적으로는 뭐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형법적으로는 대표기관, 지배인, 지배인, 대표기관, 적어도 권리행사 방해죄에서는 같이 취급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고요. 정답은 1번이죠. 자, 13번 판례 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취득죄와 관련된 판례인데 별로 안 중요해서 출제 가능성이 원래는 한 10% 정도 예측했는데, 이 판례 중간에 형법 총론 규정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20% 정도 뛰어오르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게 신경쓸 판례는 아니라고 생각되니 간단한 키워드 정도 몇 개만 체크하면 됩니다. 이 사건을 간단히 살펴보면 가벌 이 두 놈의 자식이 영업비밀을 원래는 이제 사용 목적으로 누설하고 취득까지 했대요. 근데 정작 사용은 못한 상태에서 체포가 되었답니다. 그래놓고 얘들이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아이, 재판장님, 저희들은 사용 목적으로 누설 취득까지는 했는데 정작 그 목적인 사용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죄 미수로 봐주세요 라고 주장합니다. 미수라 하면은 장애 미수 규정, 임의적 강경해달라, 이제 이런 소리겠죠.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입 닥쳐라 이렇게 한 거죠. 부정경제방지법상 사용죄도 처벌하고요, 누설죄도 따로 처벌하고 취득죄도 따로 처벌합니다. 동일한 형벌로서 따로 처벌을 하고 있답니다. 각각. 그러면 얘들 주장대로라면 사용 목적 없이 누설하면은 얘들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죠. 마찬가지 사용 목적 없이 취득만 하면 얘들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잖아.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얘들처럼 사용 목적으로 누설 취득한 놈들을 단순히 누설 취득한 경우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될 것 같은데, 얘들 주장대로라면 더 가볍게 처벌되니까 대법원에서 입 닥쳐라 한 거는 너무나 당연한 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판결 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볍게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죄 손해를 입힌 목적으로, 나쁜 목적이죠.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이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함께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거나 실제로 함께 영업비밀을 사용했는지 등을 불문, 요게 키워드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알려주었거나 넘겨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이렇게 사용죄하고는 별도로 누설죄로 처벌된다 이 소리죠. 그 다음 이를 알게 되거나 넘겨받은 놈은 당연히 취득이 되겠죠. 별개로 취득죄로 처벌된다 이겁니다. 사용하고는 별개로. 2번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누설, 유출
유출하는 행위 등을 각각 독립 키워드죠. 한 범죄로 규정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하는 행위 또한 독립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유형을 확대해서 처벌하고 있죠. 그 목적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 합니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4번 영업비밀 사용에 영업비밀 누설 취득이 반드시 선행할 필요 없죠. 그리고 수반되지도 않고요. 자, 이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뭡니까? 누설 취득은 별도로 사용과 독립해서 성립한다. 그러니까 입 닥치고 있어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또 참 친절하게 이렇게 유치원식 주의식 교육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취득행위 없이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타당합니다. 그 다음 누설 취득하는 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을 법조문상 요구할 뿐 사용 목적을 법조문상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나아가 사용만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누설 취득되어 사용하는 경우가 더 법익 침해 정도하고 부법성이 더 크죠. 당연합니다. 이런 행위가 플러스가 돼 있으니까. 5번 부정경쟁방지법에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과 구분해야 되죠. 취득 사용과 누설을 같은 형으로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8조 2에는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서두에 한 말 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한 자들이었죠. 갑을 것도 놈의 자식들이. 자들 사이에서는 누설이나 취득으로 인한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영업비밀 주고받은 후 누설 취득 후이죠. 영업비밀 사용의 착수까지 나아갔으나 미수에 거친 경우였죠. 얘는 이제 얘들이 주장한 게 사용 미수죄 아닙니까? 성립하여 형법 25조 제2항 이 형법 조문 언급으로 인해서 출제 가능성이 조금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25조 2항에 의한 임의적 감경이죠.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만약에 영업비밀 사용을 공모하지 않는 채 서로 간에 단순히 영업비밀을 주고받기만 즉 누설 취득한 경우에는 누설 취득으로 인한 그 위반죄 기수죄가 성립하죠. 그러면 무슨 되잖아요. 사용 목적이 있는 놈이 누설 취득하면은 임의적 감경 혜택 주고 사용 목적이 없는 놈들끼리 누설 취득하면 임의적 감경 혜택 안 주고 이상하잖아. 그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형법 25조 2항에 의한 감경을 받을 수 없어 오히려 영업비밀 사용 착수에 나간 자를 더 가볍게 처벌할 수 있는 불균형. 예, 이게 하고 싶은 말이죠.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입 닥쳐라. 누설 취득죄 기수가 별도로 성립한다. 라는 것이죠. 사건 개요 및 법원 판단을 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그냥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바보같이 판단을 했죠.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사이에 영업비밀 누설 취득 이 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참 바가야로같이 판단을 했죠. 대상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도 마찬가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런 잘못을 지적한 겁니다. 예상문제 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굳이 낸다면 재형법정주의 문제로 끼어팔기식으로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재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은 양념소 법칙 그대로 적용하면 되었던 지문이죠. 양벌 규정 내용인데 분명히 행위자를 벌하는 왜 법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 근데 실제 행위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었습니다. 염소. 완전히 다르죠.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서도 이 양벌 규정 적용하면 안 되죠. 당연합니다. 따라서 결론부 보겠습니다. 재형법정주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 이 염소에 대하여는 같은 법 74조 양이라고 규정된 법조문을 적용하면 안 되지. 하여 처벌할 수 없다. 예,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2번 역시 양념소 법칙 적용하면 되는 판례였죠. 압수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분명히 이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압수 장소에 보관 중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압수 장소에 현존하는 물건까지 압수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죠. 보관 중인이라는 문구와 현존하는 문구는 다르다. 이런 경우도 양념소 법칙 적용해서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 예, 현존하는 물건을 압수했다면 위법이다. 이제 이런 의미였죠. 옳은 내용이고. 자, 3번 역시 양념소 법칙 그대로 적용하면 되었던 이것도 기출 지문 내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자, 뭐 기업 구매 전용 카드를 이용해서 이런 짓을 했다라고 하는데 피고인한테 적용되었던 법 조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이라고 하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된 단어부터 체크하죠. 위 카드가 요겁니다. 신용카드.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신용카드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양. 근데 피고인이 한 행위는 이거였죠. 기업 구매 전용 카드를 이용한 행위였습니다. 기업 구매 전용 카드 염소. 다르죠? 글자가 다릅니다.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마무리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4번이 이제 금방 봤던 판례 내용입니다. 내용 다 알고 있으니 결론부로 가겠습니다.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법률 위반죄 이외에 별도로 영업비밀 누설,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성립했었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 되겠습니다.
자, 14번 판례 보겠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추징과 관련된 판례인데 추징이라는 형법 용어가 들어가서 출제 가능성 한 30% 정도 예상해 봅니다. 사안은 무지 간단해서 이 피고인 한 행위를 보고 처벌, 추징 가능 이렇게 체크하시면 충분한 판례입니다. 갑은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 보이스피싱 이 조직으로부터 부탁을 받고요. 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에 대해서 불법 자금 세탁을 해줍니다. 벌써 견적이 나오죠. 처벌할지 불처벌할지. 그리고 뭘 받을까요? 수수료를 챙깁니다. 자, 바로 처벌, 견적이 나오고 추징으로 물어보면 추징, 이렇게 체크하시면 충분한 판례입니다. 판결 요지 요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인데 굳이 이렇게 심도 있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밑줄 친 부분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굳이 낼 수 있다면 이 정도는 낼 수 있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불법 자금 세탁한 놈 자식이 내가 받은 수수료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 근거가 이 조문이랍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이렇게 돼 있대요. 재산이 범죄 피해 재산, 즉 재산에 관한 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그 재산 보유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대요. 이것을 그 놈의 자식이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일반 재산 범죄 피해자에게 돌려줄 돈이니까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된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념소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자, 규정에 이래 돼 있잖아요. 재산에 관한 죄 이게 양이고 근데 이 피고인의 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는 아까 보이스피싱 조직 부탁을 받고 자금 세탁해줬다고 했죠. 그래서 이 죄와 관련된 행위로 수수료를 받아 생긴 겁니다. 즉 이거는 일반적인 재산에 관한 죄라고 볼 수 없죠. 범죄단체 조직, 범죄단체 활동죄입니다. 일반적인 재산에 관한 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염소라고 설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조문을 이 행위에 적용 못한다. 그래서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한 피고인에 대해서 입닥쳐라 이렇게 한 거죠. 그 내용입니다. 이 정도 낼 수 있을까? 약간 추측을 해봅니다. 따라서 너는 임마 그 수수료 추징 당해야 돼 이제 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사기 범행 실행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 조직 활동 보이스피싱 떠올리시면 되죠. 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여기서 유리한 재산 등에 관하여 다 추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범죄 수익 등의 은닉, 가장, 수수 범죄 뭡니까? 세탁. 진짜 세탁 아닌 것은 알죠? 세탁입니다. 세탁 범죄를 저질러 공소 제기된 피고인 니놈은 범죄단체 조직죄, 범죄단체 활동죄 등 별개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렇죠. 이 조직죄, 활동죄 자체는 가담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거 해줬잖아요. 이거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몰수 추징할 수 있다. 그래서 입닥쳐라. 그러니까 보이스피싱과 관련되면은 광범위하게 몰수 추징하겠다라는 대법관님들의 의지를 피력한 그런 판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 개요 부분 판단을 보시면 그냥 여기서 우리는 세탁 요놈하고 수수료 요놈 딱 체크하고 이거 추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에 있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다 알 거고요. 이런 조직으로부터 이거 의뢰받았대요. 상품권 거래, 가장한 현금 거래 의뢰받은 피고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세탁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수수료 챙겼고 근데 이걸 갖다가 추징 못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몰수 추징할 수 있는 그런 범죄 행위에 유관 한 범죄 수익으로서 추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 범죄 행위에 의하여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우리 자주 보던 표현이죠. 인과관계 인정되는 표현입니다. 또는 그 범죄 행위의 보수로 이런 거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표현 몰수 추징된다 이제 이런 뜻이죠. 결국은 추징 대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예상 문제 몰수 추징 관련된 질문들과 끼어파기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형사상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금방 봤던 그 판례 내용이었죠. 그냥 여기서 우리는 세탁 이거는 깨끗한 세탁이 아니라 더러운 세탁이니까 처벌불처벌 이렇게 딱 체크하시고 수수료는 추징 이렇게 정리하시면 충분한 질문 내용이죠. 마무리를 보시면 결국 피고인은 범죄단체 조직죄, 범죄단체 활동죄 이런 범죄들을 저지르거나 가담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세탁해주고 받은 수수료는 이런 범죄들과 유관하기 때문에 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된다라고 했었어야죠. 틀린 내용입니다. 2번 행위자에게 유죄재판을 안이할 때도 몰수 요건이 있는 때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책임 무능력자가 자기 소유의 칼로 살해를 한 경우 떠올리시면 되죠. 책임 무능력자니까
되니까 당연히 책임 조각으로 무죄가 될 것이고, 하지만 그 칼은 어떻게 할까요? 몰수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경우를 떠올리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옳은 내용이고, 몰수나 추징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과 관련 유관 요건이죠. 유관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 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 이거는 무관이잖아요. 무관한 것에 관하여는 몰수 추징 당연히 선고할 수 없다. 옳은 내용입니다. 4번. 자, 갑이 정보통신망 통하여 음란한 화상 영상을 배포하고 도박 사이트를 홍보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하여 유죄 인정했네요. 인정하는 경우 갑이 범죄 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는 이거는 가상 공간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물건이 될 수 있다 없다. 물건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범죄수익 은닉규제법상으로는 몰수가 가능하겠지만 형법상으로는 몰수 요건에 물건이라고 떡하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물건이 되지 못하는 이러한 것을 매각한 대가는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었죠. 결국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15번 판례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규정되어 있는 요 왜곡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판례인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출제 가능성 한 5% 미만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 바쁘시면은 그냥 제끼고 가셔도 되는 그런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되는지 불처벌되는지 그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충분한 판례입니다. 그 아래 판결 요지에 있는 이런 내용들도 참고로 보시면 좋합니다. 자, 피고인 처벌되는지 불처벌되는지 확인하러 가기 전에 우리 판례가 자주 애용하는 이런 문구들 한번 체크하면 더 도움이 되겠죠. 전체, 객관, 통상, 종합, 이런 것들은 어떤 표현을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반대되는 내심, 개인적, 이걸 총칭해서 주관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아하죠. 이 정도로 체크하면은 판결 요지는 다 체크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피고인 잡으러, 즉 처벌되는지 불처벌되는지 살펴보러 가십시다. 진실은 이러합니다. 답번호로 보시죠. 여론조사 그 가상대기 질문에서 분명히 피고인 원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당선 가능성을 물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피고인 원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당연히 피고인 원이 당선될 것이라고 주로 답하겠지. 그래서 그 비율이 이렇게 됐던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피고인 원 이 자식이 어떻게 이걸 갖다가 게시했는지 보세요. 이걸 생략하고 그냥 달랑 이렇게 표현해버리네. 생략하고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 처벌 불처벌. 에잇 처벌. 과감하게 그냥 처벌시켜버리죠. 이런 놈들이 당선되면 되겠습니까? 딱 요 정도로 체크하면 충분한 그런 판례였습니다. 자, 예상 문제 만들어 보았는데 이 판례는 굳이 낸다면 이렇게 재형법정주의 문제로서 깨어팔기식으로 낼 수밖에 없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재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꽃불류 사건이라고 했죠. 불에다가 포인트 잡으시면 됩니다. 허가 없이 불장난하면은 처벌할까요 불처벌할까요? 처벌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사용에 이런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지 이놈 자식들 처벌할 수 있죠.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이런 거 사용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설치 행위를 해야지.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당연히 사용에 설치행위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논리적, 약간 이제 졸렬하게 신속하게 풀려면은 그냥 허가 없이 불장난하는 자식들 처벌 이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처벌해야 되니까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되겠죠. 유체성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2번이 금방 본 판례 내용입니다. 이 자식은 무조건 처벌해야 되겠죠. 한번 보죠. 여론조사 분석 결과는 갑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갑이 당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 비율이 가장 높았잖아요. 근데 갑 이놈의 자식은 이걸 갖다가 빼고 게시를 해버린 거죠. 이런 꼼수쟁이들은 무조건 낙선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부로 가시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포한 행위에 해당하죠.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자주 나왔던 기출지문이네요. 양도는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는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접근 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이런 행위는 아니죠. 양염소 법칙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양도는 양, 이런 행위들은 염소. 글자가 완전히 다르다. 의미가 완전히 틀리니까 당연히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했었어야죠. 4번 역시 마찬가지 자주 출제되었던 내용입니다.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자인 청소년이 또라이만 아니면 즉 의사 능력이 있으면은 굳이 법정 대리인 동의 필요 없죠. 얼마든지 단독으로 처벌 부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마무리 보시면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제약법정주의 내지 유체성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자, 16번 판례 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허위 세금 계산서 관련 판례인데요. 이런 조세범 처벌법과 관련된 판례들은 조세 정의 떠올리시고 허위로 세금 계산서 작성한 놈들 처벌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출제 가능성은 한 5% 미만으로 봅니다. 최소한의 키워드만 보겠습니다. 이 판례에서 이제 문제됐던 법조문 중에 키워드가 거짓이죠.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은 처벌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기 마무리에 있는 표현 이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거짓 기재하면 처벌하는 이 법조문이 반드시 자료상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느냐, 저 자료상만 그 행위 주체가 되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그렇진 않죠. 자료상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주는 전문업자들이라고 하죠. 근데 전문업자들만 처벌하면 조세 정의가 제대로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료상 아닌 사람도 거짓으로 기재해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면은 당연히 처벌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조세 정의가 살지 않겠습니까? 판결료지에서는 이 정도 체크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건 겸이 법원 판단에서도 별다른 것은 체크할 필요가 없고 거짓, 허위에 해당하는 문구와 자료상에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문구만 체크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실제로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거짓, 허위죠. 자, 이런 거 하고 자료상이 발급한 것이 아니더라도 자료상에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문구죠. 요 정도 체크하시고 거짓에 해당한다. 이렇게 결론 지으시면 충분한 판례였습니다. 예상 문제 만들어 보았는데 이 판례 역시나 재형법정지 문제로서 끼워 팔기 식으로 출제될 수밖에 없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재형법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은 그 유명한 판례 변경 사건이죠. 변경된 판례로 얼마든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판례는 법률이 아니니까. 보겠습니다. 행위 당시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재판 시 해석을 달리하여 처벌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죠. 판례는 법률이 아니니까 형벌불소급 원칙 적용 안 됩니다. 따라서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한다. 틀렸습니다. 2번이 방금 봤던 판례 내용이었죠. 이놈의 자식들 처벌, 불처벌인지 체크하면 됩니다. 실제로 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거짓, 허위였다 이거지. 그리고 이 자들이 자료상이 발급한 것이 아니더라도 처벌해야 되겠죠. 조세 정의를 위해서는. 결론 보러 가시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한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해당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처벌 가능하니까. 3번 범행 발각 전 자수 사건이었죠. 자수는 피고인한테 유리불리, 당연히 유리한 사유입니다. 그런데 피고인한테 이 유리한 사유를 범행 발각 전이라고 단서를 붙여서 해석하면은 피고인한테 불리하게 되잖아요. 이런 해석 헌법상 허용 안 되죠.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도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해야죠. 틀린 내용입니다. 4번 땅콩 해양 사건이죠. 양념서 법칙 적용하면 되는 판례였습니다. 자, 법조문에 있는 단어 항로 양이었고 실제 행위는 지로였죠. 염소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따라서 항로에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재형법정주에 반한다라고 했었어야죠.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적절한 것은 2번이죠. 17번 판례 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개인정보보호법 중에 개인정보 취급자와 관련된 판례인데요. 자, 이 판례는 용어 3개만 정리하면 충분한 판례입니다. 출제 가능성은 10%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볍게 체크하셔도 되는 그런 판례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어 3개 정도만 체크하시죠. 용어 3개 체크합니다. 자,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용어 하나 하고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는 용어, 그리고 개인정보 취급자라는 용어입니다. 일부러 개인정보에다가는 표시를 안 했죠. 이게 들어가면 더 헷갈려. 그래서 처리자, 제공받은 자, 취급자. 자, 이 용어만 체크를 잘 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나 그 제공받은 자들은 이런 목적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면 당연히 처벌받겠죠. 뭐 이런 규정들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사건에서 문제된 인간들은 개인정보 취급자였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양념서 법칙에 따라서 처벌이 안 되었던 겁니다. 나중에 상세 사례는 한번 살펴보고, 자, 이것은 이 용어만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양념서 법칙을 적용하면 충분한 판례입니다. 처리자, 제공받은 자, 법조문에 있는 단어 양이고 해당 사안에서 문제된 행위자들은 취급자였거든요. 그냥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처리자, 제공받은 자에 해당되는 그 법조문을 취급자에게 적용하면 된다는데 안 되겠죠. 그 내용만 숙지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 사안과 접목시켜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어떤 금고였답니다. 범인인 금고죠. 그리고 개인정보 취급자는 금고에서 일처리를 하는 이사장, 그 다음에 차장 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공받은 자가 되려면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되느냐? 한마디로 그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완전히 소유권 내지 지배권을 이전받은 자여야 된답니다.
합니다. 근데 얘들은 그렇지 않죠. 그냥 얘들은 금고를 위해서, 금고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지 개인정보의 소유권 내지 지배권을 완전히 넘겨받은 자는 아니죠. 그런 논거로 해당 요 이사장, 차장 그리고 이들로부터 어떤 소송과 관련해서 위임을 받은 변호인 등은 직업자에 불과하다고 해서 해당 법조문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판례의 취지였습니다. 딱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려면은 개인정보의 소유권 내지 지배관리권을 완전히 이전받은 자여야 된다라는 것, 뭐 요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사건 개요 및 법원 판단으로 가보시죠. 자, 이 사건 개요에서는 복잡한 사건 내막은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 피고인 1, 2, 피고인 3 각 등장인물들에게 아까 우리가 체크했던 용어인 처리자, 직업자, 제공받은 자를 적절히 대입만 하면 되겠습니다. 피고인 1은 금고의 이사장이었죠. 이사장은 제공받은 자가 아니라 직업자였을 뿐입니다. 금고는 처리자였고 직업자이지 제공받은 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역시 피고인 2도 마찬가지죠. 금고 처리자였고 금고의 차장으로서 직업자에 불과했습니다. 역시 제공받은 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된 인간이 피고인 3이었던 이 변호사였거든요. 변호사가 이제 실제 이 사건에서 문제된 근로자들의 예적금 현황인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건데, 이 개인정보를 법원에다가 증거로 제출한 이 변호사 역시 마찬가지 금고인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에 대한 소유권 내지 지배권을 넘겨받은 제공받은 자였습니까? 아니었죠. 이 변호사는 직업자였던 이사장, 차장으로부터 이 사건 의뢰를 받고 개인정보인 예적금 현황 등을 넘겨받은 인간일 뿐, 공식적으로 금고, 즉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에 대한 소유권 내지 지배권을 넘겨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공받은 자가 아니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피고인 1, 2, 3 모두 제공받은 자가 아니죠. 그래서 그 해당 법조문 적용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이 판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법률 사건과 관련된 이런 행위를 해서 이제 이 문제가 벌어졌지만은 이 사건 내막에 대해서는 굳이 상세히 파악할 필요 없습니다. 결론부로 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1, 2, 3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19조 위반 행위 주체인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 이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19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입니다. 예상 문제를 만들어 보았는데 이 판례 역시 재형법정주의 문제로 기업팔기식으로 출제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출제된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재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 역시 법원의 재판과 같이 소동으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헌법재판은 법정이 아닌 심판정에서 이루어지므로 법정소동죄 등을 규정한 형법 138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 심판이 포함된다고 해석해야죠. 그런데 뭐요?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 동시에 유추 해석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 2번 알 수 없는 경위로 착오로 이 말이죠. 가상재산, 재산상 이익이죠. 재물이 아닙니다. 재산상 이익을 이탈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 처분한 경우 설마 배임죄가 성립하겠습니까? 자, 이런 착오로 재산상 이익을 이체받은 자가 설마 배임죄의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착오 송금 시에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가 있죠. 이것도 또라이 판례인데, 자, 횡령죄 객체는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재물입니다. 근데 재물에 관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가 있다고 하여 그 구조가 비슷하니까 유추를 해서 신의칙을 근거로 착오로 재산상 이익을 이체받은 자에게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죠. 자, 이런 경우 재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라고 했어야죠.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3번, 4번이 본 판례 내용을 지문화한 겁니다. 이미 결론 알고 있으니까 결론부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 취급자 누구였습니까? 이사장, 차장이었죠. 직업자가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위와 같은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4번 새마을 금고는 처리자였고 대표자인 갑 이사장이었죠. 이자는 취급자였습니다. 갑이 해당 금고 근로자인 A에 대한 징계 면직과 관련한 소송 중에 소송 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있었죠. 이 변호사가 피고인 3였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는 금고로부터 어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냥 직업자로부터 이런 소송 목적으로 사건 의뢰를 받으면서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자였습니다. 즉 공식적으로 제공받은 자가 아니었죠. 따라서 자 변호사로 하여금 A의 개인정보인 예적금 자료를 전달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한 경우 장기구 개인정보보호법 19조 위반죄 성립하지 않죠. 주체가 되지 않는데 당연히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한다?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겠네요.